안녕하세요. 오성식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참 오성식도 많이 늙었구나. 그건 멋진 말이고요. 맛이 갔구나.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죠. 네. 제가 그 캐나다에서 산 지 지금 이제 6년 차 되네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어느덧 이제 영어 선생에서 유학 전문가로 변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제가 그 아이들, 저도 이제 애가 둘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서양에서 교육시켰다인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저 개인적인 그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 교수법, 요즘은 많이 알고 있죠. 테솔이라고 하는 바로 그 과목을 전공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 과정까지 정말 그 긴 세월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대학 나올 때까지도 내가 왜 포르투갈어를 전공했는지도 솔직히 몰랐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포르투갈어를 전공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포르투갈어를 뭐 거의 할 줄 모릅니다. 예. 그런데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 1년 과정을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은 1년 만에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를 잘해서 졸업을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게 저는 서양 교육이 오성식이라는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강남구 도곡동에서 살았거든요. 예, 아이들 뭐 누구나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참 엄청난 가액 공부비 쓰고 뭐 저도 예외 아니었습니다. 비난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저 스스로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건 뭔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렇게 가는 뭐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저도 그랬는데 그 공부를 늦게까지 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 하고 싶어서 하고 뭔가 좀 열정이 있고 재미있고 그렇게 해서 해야만 그게 결과가 있는 거지. 그 부모님의 그 리모컨에 의해서 로봇처럼 야 오늘은 몇 시에 학원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은가.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막 학교 가고 싶다,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부터 6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 목적이 뭐 아이들 교육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원히 나는 캐나다에서 살겠다 뭐 그런 생각은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딸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아들은 지금 미국에 이제 보딩 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동안 이제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OSS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갖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부모로서, 능력 있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첫 강좌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유학을 보내는 이유, 그리고 유학을 보내는데 이러이러한 유학의 형태는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말 유학을 꼭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대학생도 아니고 그 어린, 그 택도 없이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것도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그런 유학, 뭐 관리형 유학, 뭐 OSS가 아무리 잘나도 그 어린 아이들만을 유학을 보내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유학은 꼭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면 더 좋고요. 초등학교도 저학년 때면 더 좋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늦어서라도. 하여간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라도 최소 1년 아니면 1년 반 정도를 유학을 갔다 오는 것이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유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끔 이제 혼동하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점수 더 잘 나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학을 보내는 이유는 무슨 뭐 토플 점수라든가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점수 때문에 유학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학을 왜 보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영어 한마디를 하는 것이 1,000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조금 잔인한 얘기 같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캐나다에 유학을 막 이렇게 온 아이들, OSS에 온 애들 보면은 사실 다 그 시쳇말로 먹고 살 만한 집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뭐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다 영어 공부했던 애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도착한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 테스트를 해보면 자기의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줄 아는 애들도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영어 학원을 보내는 거를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어떤 아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금요일까지라고 할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1시간씩 영어 학원을 다니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영어 학원을 다닌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1시간의 영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1시간은 또 길에다가 쓰지 않나요?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그렇죠? 플러스 1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2시간, 즉 120분을 매일 영어를 위해서 쓰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아이는 학원을 가면 보통 50분 수업을 하지 않나요? 그 10분간 휴식. 그 10명이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고 칩시다. 나누기 10명. 한 클래스에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인당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가요? 5분. 그죠? 1인당. 맞나요? 1인당 5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보통 선생님이 한 60% 정도는 떠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 40% 정도만 자기가 얘기를 하겠죠? 곱하기 0.4. 그죠? 40%. 그러면은 즉 이것은 2분이에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아이가 매일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칩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씩. 그 아이는 길에다가 30분 왔다 갔다 그래서 60분 고로 50분 하루 수업을 하는데 10명이 만약에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아이가 영어로 떠드는 시간은 2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에 3일 월수금 일주일에 3일을 다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평균 하루에 1분 하루에 1분을 영어로 떠드는 셈이 됩니다. 제 말 맞죠? 그러니까
하루에 1분 영어를 떠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3일 한 번에 2시간씩을 쏟는 거죠. 그게 뭐 그게 복잡하잖아요. 1분을 하루에 영어로 떠들어갖고 얘가 몇 마디나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 만약에 10명이 수업을 듣는 정도 가면은 이게 한 15만 원 이상 할 거예요. 15만 원 이상.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만약에 1분에 10마디를 한다고 쳤을 때 10마디를 한다고 쳤을 때 한 마디가 약 1,000원 꼴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야,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게 영어 선생님이라 수학을 잘 못하는데요. 오늘 차분히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What is your name? 1,000원이에요. Where do you live?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디 하면 2,000원 버는 거고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50분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가 10마디 이상 아마 못할 겁니다. 따라하는 거 말고 창의적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어느 세월에 영어를 잘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뭐냐면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 영어를 잘하는 거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나이고 두 번째는 많이에요. 많이.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사람이 신체가 성장하는 거하고 영어의 성장은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키가 169.5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조금 더 먹는 거 신경 쓰고 운동하게 만들고 일찍 자게 만들고 그랬으면은 뭐 유전자의 한계가 있으니까 185는 안 되더라도 169.5가 175는 됐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175는 됐을 거라고요. 오성식이 175가 됐으면 영어 잘하는 영화 배우가 됐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정말 이 신체도 마찬가지고 영어의 발육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하는 건데요. 우리처럼 어느 정도 이제 이 영어에는 이런 게 있어요. LAD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습득 장치. 근데 이 언어 습득 장치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우리 뇌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언어학자 참스키의 이론이 있어요. 자, 여기가 0세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3세 정도 된다고 칩시다. 만으로. 이때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죠? 이때가 사춘기인데, 이 언어 습득 장치는 태어났을 때가 가장 왕성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렇게 정지가 돼버려요. 무섭죠? 그 일정한 나이가 돼갖고 정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언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 뇌에서 사라져버려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이 나이를 다 넘어섰잖아요. 이 언어 습득 장치가 다 이 멈춰진 사람, 즉 키의 성장이 멈춰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언어를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은 이제는 뭐 문법 먼저 배우고 이렇게 벽돌 쌓듯이 그렇게 배워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넘어가면 언어를 못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언어를 습득하는데 현저히 방해가 된다.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운동을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것보단. 운동을 하면 유연성이라도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린 나이에 이 나이에 운동을 하고 잘 먹으면 유연성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 뼈도 굵어지고 이런 그 신체 발육이 되는 데 비해서 이 나이가 지나면은 그게 안 되고 그냥 유연성만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되잖아요. 언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큰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면은 되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버벅대죠. 돼도 다르죠. 근데 요 전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면은 굳이 문법 같은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신기하게 그 언어권에다만 집어넣어 주면은 영어가 무럭무럭 저절로 자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말을 배울 때 우리 말 배우는 학원을 다녔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들 놔두고 우리 말 가르쳤나요? 우리 말 가르친 건 하나밖에 없죠. 엄마, 아빠, 요거 말고 뭘 가르치셨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유행가도 따라하고 다 하잖아요. 반말, 존댓말, 욕도 할 줄 알고 뭐 다 하잖아요. 우리말을. 몇 살 되면? 불과 우리 나이로 3살만 돼도
유창한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게 가능하죠? 바로 아이들이 이 나이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즉 언어 습득 장치 LAD 기능이 살아있는 요 나이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언어 습득이 저절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만들려면은 여러분이 꼭 지켜줘야 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가급적 13세 이전에, 더 넓게 잡아서 고등학교 2학년 이전에, 가급적. 그리고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이 폭이 크다니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크다니까요. 즉 영어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성장 속도가 빠른 나이에 있으면 뭐합니까? 안 먹으면 키가 크나요? 안 되죠. 영어도 안 하면 영어가 느나요? 안 되죠. 그런데 한국에서 영어 하루에 10분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루에 10분 이상 영어로 떠들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 있나요? 만약에 비록 이 땅이 한국이지만 부모가 미제다. 부모가 캐나다산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어로 집에서 떠들고 미국 학교 다니고 그러면 굳이 외국을 안 나가도 상관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들을 잘 보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영어 학원 다니죠. 영어 학원 다녀가지고 지 아무리 좋은 영어 학원을 다닌들 이런 아까 계산에 의하면 여러분의 아이가 하루에 10분 떠드는 아이가 있나요? 자,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10분 영어를 떠들려면 어떤 계산이 돼야 되냐면 10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명이 다니는 학원에 일주일에 3번을 가면은 하루에 2분 떠드는 셈이 되죠. 만약에 1명이 있는 교실에 이렇게 떠든다 그러면은 10분을 떠드는 셈이 되네요. 그죠? 어쨌든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거를 제외하고 집에 와가지고 영어로 떠들든가요? 안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드물게 이렇게 캐나다에 오자마자 영어로 조금 이렇게 떠들 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드물게. 그런 아이들은 좀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3번씩 미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 와서 같이 놀아준 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필리핀 가정부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있어가지고 집에서는 필리핀 그 보모와 함께 영어로 썼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영어를 조금 해요.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 학원들을 다니는 애들 치고는 영어를 제대로 하는 아이들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면 한 이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요 시간 바로 요 기간밖에 없는데 요 기간 이 기간 중에 인생의 이 짧은 기간 중에 그렇죠. 아이들에게 1년 정도의 기간 또는 1년 반 정도의 몰입 환경을 주는 것은 아이들의 언어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그럼 어느 정도냐면요. 캐나다에 이제 가서 우리가 24시간 중에 만약에 잠자는 시간을 8시간 빼면 16시간이 남잖아요. 우리는 이 16시간이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언어의 4가지 활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어에는 4가지 영역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눈 떠 있는 시간 중에는 이 언어의 4가지 영역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내 환경하고 이런 그 본토 환경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 있는 우리 OSS의 아이들은 하루에 아무리 안 떠들어도 평균 2시간 해봐야 120분이잖아요. 120분 이상 떠들죠. 그러니까 16시간을 영어와 함께 사는데 그러니까 24시간 가운데 8시간은 잠잔다고 치고 16시간을 영어와 함께 사는데 최소한 120분은 떠들고 나머지 시간은 듣고 읽고 쓰고 이런 거 하죠. 어쨌든 16시간은
영어 속에 빠져 있는 거지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캐나다에서의 하루는 한국에서의 한 달과 맞먹는다. 아니, 그 이상이다. 예. 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에 1분 영어를 한다고 치면 한 달 해봐야 30분밖에 더 돼요. 영어로 떠드는 시간이.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120분 이상은 영어로 떠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은요, 하루가 다르게 영어가 늘어요. 하루가 다르게 영어가 는다고요. 네. 자,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학부모하고 상담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냅니까? 어느 정도 자아가 완성이 되고 나서 대학교 때, 그때 나는 우리 애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무식하니까 영감하구나. 그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애가 지금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 키가 클 때, 그러니까 한참 키가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빨리 무슨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든 밥을 먹이든 운동을 하든 그래야 키가 크지. 아유, 그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제가 혹사를 시킵니까? 전 대학교 1학년 때 가고 운동을 시키랍니다. 그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언어는 나이가 생명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은 영어가 늘지가 않아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나이가 생명이다. 그리고 그 주어진 이 나이의 한계 속에서 가장 많이 영어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굳이 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집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하루 종일 영어로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미쳤다고 영어를 돈을 써가면서 그 나라를 왜 가냐고요.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보통의 학원을 다녀가지고는 하루에 평균 1, 2분 영어 하기도 힘들어요. 어느 세월에 1, 2분 영어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아무리 어린 나이에 있다고 해도 어느 세월에 영어가 되냐고요. 그거로 꼭 하나 명심하세요. 경제적 여건이 되신다면 꼭 보내세요. 꼭 보내십시오. 영어가 몰입할 수 있는, 영어의 세계로 풍덩 빠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유학을 보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트.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유학은 꼭 보내야 되는 거구나.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 애를 유학을 보낼까?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가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저도 부모니까 뭐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편한 것만큼 얻어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거는 유학을 안 가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남의 나라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영어도 안 통하는 그런 수업 시간에 들어가고 수업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괴로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유학을 가는 것은 뭐 엄마를 따라서 가든 뭐 아는 집에 맡기든 어떤 경우가 됐든 유학을 가는 것은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는 편하지 않습니다. 결국 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막 공부하고 그러는 것도 더 미래에 조금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자고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는 거지. 그죠? 지금 띵까띵까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나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 맨날 데리고 그냥 그 유학 갈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은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한두 가지만 담보가 된다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 고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안전해야 됩니다. 라는 첫째, 안전. 그다음 두 번째, 영어가 확실히 들어야지 됩니다. 결과에 대한 보장. 이 두 가지만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OSS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유학을 보내는 형태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부모가 따라가는 경우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편합니다. 한국밥 먹고 그렇죠? 집에서 굳이 양식 먹을 이유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한국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굳이 애들하고 영어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집에 오면은 한국말하고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 있고 이런 아이들은 옷도 전부 다 한국 옷 입고 전부 다 한국식으로 살아요. 단지 학교만 미국 학교, 캐나다 학교, 이렇게 본토 학교를 다니죠. 예. 그러니까 반쪽 유학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영어를 학교에 가서만 하는 거죠. 집에서는 다 한국식 먹고 한국 음식 먹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영어가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영어가 느는데 한계가 있죠. 예. 근데 OSS는 크게 이제 주제가 세 개잖아요. 하나는 캐나다 가정에 홈스테이를 한다. 그리고 공립학교 캐나다 정규학교를 다닌다. 그죠? 볼까요? 자, 홈스테이를 한다. 캐나다 가정에 홈스테이를 한다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규학교를 다닌다. 정규학교는 캐나다 공립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OSS에 와서 방과 후 수업을 한다. 이 세 개가 이제 OSS의 그 가장 큰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따라가면은 한국 학교 여기 정규 학교는 보내죠. 그리고 홈스테이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할 거, 그죠? 애들 데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과 후 학교는 이제 학원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는 영어하고 조금 처음에는 입맛이 안 맞지만 모든 게 그 서양 문화 속에서 문화 체험을 해가면서 배우는 영어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겠죠. 예, 캐나다 가정에서 캐나다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영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따라가 가지고 한국 환경에서 캐나다 학교만 보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효율면에 있어서 부모가 따라가면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캐나다 유학을 보내는 이유, 시험 점수와는 무관하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꼭 영어 점수만을 위해서 유학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유학을 가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뼈와 함께 자라는 영어를 위해서. 그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수를 따는 테크니컬한 거는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리딩이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환경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 미국이나 캐나다에 유학 가 있는 애들도 방학 때 되면 우리나라 와서 토플 준비하고 SAT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고요. 실제로 살아있는 몸의 체화가 되는 뼈와 함께 자라는 영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수 때문에 유학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화체험과 독립심인데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배우는 영어,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영어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가 납니다. 참 묘한 게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서양 음식도 잘 못 먹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외국 어디를 그냥 가고도 주어진 음식 다 잘 먹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외국 여행 갈 때 꼭 컵라면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컵라면 안 들고 다녀요. 스파게티 먹어요 그냥. 그런 게 연관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문화 체험 속에서 그 다음에 사실 그 유학을 가기 전에는 이거의 그 독립심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막상 보내놓고 나면은요. 유학을 보내놓으니까 영어보다 아이들의 독립심이 정말 많이 컸더라.
자아 개념,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독립심이 아이들이 굉장히 크더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유학을 OSS로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내에서 갖지 못하는 몰입 환경.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자, 피해야 되는 유학 환경. 어쩔 수 없이 난 도저히 나는 우리 애를 떼놓을래 또 해놓을 수가 없다. 오성식, 넌 내 아이의 부모가 아니잖아. 나는 안 돼.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네, 그래도 이것만은 피해 주십시오. 아는 사람 집에 보내는 거. 꼭 아는 사람 집에 보내고 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정말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뭐 우리 친언니가 캐나다에 산다. 우리 친오빠가 뭐 미국에 산다. 그래갖고 보내면 꼭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납니다. 네, 그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한국 사람 집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 집에 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꼭 이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도요. 한국 사람 집에 가면 이제 전화를 자주 하잖아요. 애가 가가지고 전화도 엄마, 이상해. 이모는 이상하고 뭐가 이상해. 자꾸 이렇게 말이 건네가면은요.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다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외국 사람 집이라도 뭐 여기에서 한국에서 학원 하시던 분이 가가지고 그 외국 선생님이 뭐 돌봐준다 그러더라. 그다음 뭐 거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뭐 목사님 집에서 뭐 이렇게 애를 몇 명 케어하고 뭐 이런 거. 제가 보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뭐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는 것이 좋더라.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은요. 마음을 비운다기보다 아이를 데리고 마음을 비울 수는 없는 거고 이성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내 애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신 분이라면 그렇다 그러면 OSS로 유학 보내는 것이 전혀 그렇게 걱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화로 24시간 365일 통화가 되는 상황에 있고요. 언제라도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 마음이 안 놓인다. 그때 날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날아가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무슨 유학을 가는 것이 전쟁터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으면 날아가 가지고 애를 볼 수도 있고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방 얻어가지고 애를 이렇게 내가 그 케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처음에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다는 걸 생각하면 깜깜하죠. 그 마음은 뭐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OSS가 지난 벌써 이 6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축적된 노하우와 또 주변 분들 많이 그렇게 다녀오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은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보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이 내가 1년을 당장 띄워놓는 것이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6개월 또는 일단 3개월 보내놓고 나서 연장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인생에서 정말 최소한 1년 그리고 1년 반 정도의 기간은 이런 영어 몰입 환경에 한번 갖다 놓는 것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아이에게 영어가 자기의 그 실력으로 하나의 그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로서 그렇게 무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런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꼭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OSS에 대한 많은 이해의 강좌를 지금서부터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할 건데요. 그 보면은 우리 그 OSS의 이해라고 나와 있죠. 네, 그 코너에 가면은 쭉 동영상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